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발표 주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스마트 에디터 도전입니다. 저는 이테크 소비워크 플로우에서 스마트 에디터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발표 목차 보시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스마트 에디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도전과 새로운 스마트 에디터를 개발하면서 사용한 기술을 공유하고, 후반부에는 같은 팀 이진님께서 스마트 에디터 기술 중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에디터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엔 완벽한 것이 없고 초기에는 보잘것이 없다.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 애플, 아마존도 차고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것은 우수해집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망하지만 소수는 성공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우수해질까요?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비드 웰런의 저서 예술과 두려움, 아트 앤드 피어를 보면 한 가지 실험이 나옵니다. 그 실험을 살펴보면 A, B 두 그룹으로 나눠 채점 기준을 다르게 합니다. A그룹의 채점 기준은 도자기 50개를 만들면 A, 40개를 만들면 B 점수를 받게 됩니다. 반면 B그룹은 한 학기 동안 최고의 작품 한 점을 선택하여 점수를 받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학기가 끝나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미적, 기술적, 섬세함을 평가한 결과 최고의 작품은 A그룹에 있었습니다. 즉, 최고의 작품은 양 중심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A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점점 능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경우에도 수입원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가능한 빨리 시험 버전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시험 버전을 통해 대중에게 피드백을 얻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변화가 필요하면 빠르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우수해집니다. 그럼 스마트 에디터는 어떨까요? 스마트 에디터는 2008년부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에디터는 네이버의 모든 글쓰기를 보다 멋지고 세련되게 라는 구호로 시작하였습니다. 최초 시작은 컨텐트 에디터블 기반 위즈윅 에디터입니다. 컨텐트 에디터블 기반이므로 HTML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SE 1.0, SE 2.0이 해당되며 과거 네이버 메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컨텐트 에디터블은 HTML 요소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컨텐트 에디터블을 사용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로직 없이 텍스트 입력, 커서 이동, 서식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트 에디터블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브라우저 버전, HTML 버전, i 문서 모드 버전별로 다른 렌더링, 다른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이그젝 커맨드는 인라인 스타일로 된 HTML 만들기 때문에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 컴포넌트만 컨텐트 에디터블을 사용하여 동작 이슈를 완화하였고, 문서 모델링을 사용하여 멀티 디바이스 대응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SE 3.0이며 현재 네이버 포스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모델링이란 문서 데이터를 오른쪽 화면처럼 제이슨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저장하면 디바이스에 따라 화면에 맞는 HTML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컴포넌트마다 각각의 컨텐트 에디터블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셀렉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영역에서 다른 텍스트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선택되지 않는 어색한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1.5세대는 1세대 문제인 멀티 디바이스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그 대신 어색한 셀렉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컨텐트 에디터블 동작 이슈를 1.5세대에서 텍스트 컴포넌트만 적용하여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브라우저 대응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2세대 에디터 SE1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세대는 어색한 셀렉션 동작을 가상 커서로 브라우저에 따른 컨텐트 에디터블 내부 동작을 인풋 버퍼로 해결하였습니다. 가상 커서는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커서가 아니라 에디터 내부에서 만들어진 커서입니다. 화면 왼쪽에 깜빡거리는 커서는 오른쪽 태그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커서 이동도 에디터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키보드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 감지하고 현재 커서 위치를 파악하여 다음 위치를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다음 위치로 셀렉션을 이동시킵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아래 방향 키를 누르고 있을 때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순차적으로 커서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풋 버퍼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곳입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를 사용해 입력하면 인풋 버퍼에 입력되고 정제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커서가 위치한 스토어에 값이 갱신되어 화면에 렌더링됩니다. 복사 붙여넣기도 인풋 버퍼를 통해 처리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셀렉션 영역의 내용이 오른쪽 인풋 버퍼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사 처리는 인풋 버퍼에서 커맨드 또는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인풋 버퍼에 있는 내용이 클립보드로 저장되어 복사 처리됩니다. 반대로 붙여넣기 처리는 인풋 버퍼에서 커맨드 또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페이스트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를 캐치하여 붙여넣기 처리합니다. 하지만 2세대에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국어 입력 처리, 두 번째는 우클릭을 통한 붙여넣기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본어 입력 시 발생하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인풋 버퍼 영역이 왼쪽 상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초기 SE1에서 발생하였고 인풋 버퍼 위치를 변경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력기의 종류와 처리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건 바이 건으로 모두 처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컨텍스트 메뉴에 붙여넣기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 시 커서 위치가 인풋, 텍스트 에어리어, 컨텐트 에디터블 등 편집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SE1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스텀 메뉴를 구현하였지만 권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크롬인 경우 크롬 익스텐션, 최신 브라우저인 경우 페이스트 API, 모바일인 경우 붙여넣기 레이어를 별도로 제공하였지만 일부 동작에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컨텐트 에디터블 기반 에디터를 구현하였고 멀티 디바이스 대응을 위해 문서 모델링 기반 에디터를 구현하였으며 어색한 셀렉션, 컨텐트 에디터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커서와 인풋 버퍼 기반 에디터를 구현하였지만 다국어 입력 처리와 우클릭 붙여넣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세대 에디터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존 에디터의 사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국어 입력 처리, 붙여넣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용성 유지는 사용자가 익숙해진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커서 이동, 이미지 컴포넌트 삽입, 지도 컴포넌트 삽입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SE1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SE1에 사용하는 리액트 모백스 기술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국어 처리, 붙여넣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 에디터의 전체 영역을 컨텐트 에디터블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브라우저에 맡기면 다국어, 붙여넣기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원 브라우저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컨텐트 에디터블의 동작 이슈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컨텐트 에디터블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범하게 글을 입력하고 지우고 엔터를 입력했더니 에디터는 날아가고 콘솔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리액트 모백스와 컨텐트 에디터블 간에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충돌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리액트 모백스는 스토어 변경이 발생하면 리액트를 통해 버추얼 돔을 변경하고 돔에 반영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컨텐트 에디터블은 사용자의 입력이 돔에 바로 적용되고 뮤테이션 옵저버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스토어에 반영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트 에디터블에서 돔을 직접 조작하게 될 경우 리액트가 관리하는 버추얼 돔과 실제 돔 간의 싱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작용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책은 우리가 흐름을 제어하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컨텐트 에디터블 버추얼 돔 유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CK 에디터, 드래프트 등 다양한 오픈소스 에디터를 분석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돔, 버추얼 돔 간의 싱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흐름을 둘로 나눴습니다. 업스트림은 돔 변경이 발생하면 스토어로 반영하는 위로 향하는 흐름입니다. 다운스트림은 스토어 변경이 발생하면 돔에 반영하는 아래로 향하는 흐름입니다. 바로 두 스트림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각각의 스트림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업스트림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텐트 에디터블에서 돔 변경이 발생하면 뮤테이션 옵저버를 통해 스토어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후 스토어 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리액트를 통해 버추얼 돔을 변경해야 하지만 모백스 API 언트랙트를 사용하여 리액트가 동작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스트림은 텍스트 입력 시 사용합니다. 텍스트 입력 시 업스트림이 발생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우선 컨텐트 에디터블이 true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풋 핸들러에서 업스트림 흐름으로 설정합니다. 뮤테이션 옵저버를 보면 업스트림 시 변경사항을 스토어에 반영합니다. 업스트림 시 언트랙트 API를 사용해 리액트의 동작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글을 입력하면 업스트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운스트림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스토어 변경이 발생하면 스토어를 통해 버추얼 돔이 변경되고 돔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뮤테이션 옵저버를 끊어 업스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흐름은 백스페이스, 엔터, 컴포넌트 삽입에 사용됩니다. 엔터 입력 시 다운스트림이 발생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킷다운 핸들러를 보겠습니다. 스프릿 라인 메소드를 호출하여 라인 브레이크 처리를 하였고 프리벤트 디폴트를 호출하여 엔터의 기본 동작을 막고 다운스트리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운스트림 시 언트랙트를 제거하여 리액트가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엔터를 입력하면 다운스트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발생 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하나씩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세대 에디터에서 다국어 붙여넣기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브라우저 기능인 컨텐트 에디터블 기능으로 처리하였으나 또다시 리액트 모백스 컨텐트 에디터블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에디터 기술 중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할 기술은 언두 리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 에디터에서는 언두 리두 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를 스냅샷 방식으로 구현하였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언두 리두 시 모든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냅샷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냅샷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매번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고 오류 발생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므로 메모리 소모가 크고 전체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저장 복구 시 성능 이슈가 있습니다. 다른 두 번째는 이벤트 소싱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적용된 연산들로 저장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구현은 두 가지가 있으며 연산의 반대인 역연산을 만드는 방식, 저장된 연산들을 처음부터 재실행하는 리플레이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역연산 구현 시 모든 연산에 대해 역연산을 정의해야 합니다. 리플레이 구현 시 중간에 스냅샷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여전히 성능 부담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 두 구현은 연산을 잘 정의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결책은 변경된 부분만 언두 리두 하자입니다. 참고로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부분 스냅샷 방식입니다. 즉,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부분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의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초기는 타임 제로 시점입니다. 이때 D0 데이터가 추가되면 D0 데이터를 추가하여 타임 1 시점으로 만듭니다. 이후 D1 데이터가 추가되면 타임 1 때 추가된 D0 데이터의 레퍼런스와 타임 1 데이터를 추가하여 타임 2 시점을 만듭니다. 즉, 변경, 추가가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이후에는 이전 데이터 레퍼런스를 지니게 합니다. 다음은 언두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타임 5 시점에서 타임 4 시점으로 언두를 수행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타임 5 시점에서 타임 5 시점의 데이터와 타임 4 시점의 데이터를 레퍼런스 비교합니다. 이 경우 타임 4 시점에 D3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D3를 제거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타임 4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비교이므로 신속하게 타임 4 시점과 타임 5 시점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타임 3 시점에서 타임 4 시점으로 리드를 수행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4 시점의 데이터와 타임 3 시점의 데이터를 레퍼런스 비교합니다. 이 경우 타임 4 시점의 D2-와 타임 3 시점의 D2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2를 D2-로 변경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시점을 타임 4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스냅샷 방식은 언두, 리두 시 모든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었지만 부분 스냅샷 방식을 적용 후 변경된 부분만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약 3500ms에서 200ms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기술은 청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포넌트가 많을 때 두 가지 성능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초기 렌더링 성능 문제입니다. 둘째, 일부 컴포넌트 추가 삭제 변경 시 발생하는 성능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청크는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로딩 시 많은 컴포넌트를 한 번에 렌더링하면 화면에 렌더링 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 렌더링 시 모든 컴포넌트를 한 번에 렌더링해야 해서 600ms 더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컴포넌트 추가 삭제 시 성능 하락이 발생합니다. 왼쪽처럼 글을 입력하거나 오른쪽처럼 컴포넌트 추가 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포넌트가 많아질수록 리플로우, 리페인트에 대한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긴 컴포넌트 배열에 정적 청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기 로딩 일부 컴포넌트 추가, 삭제, 수정에 대한 성능 향상 방법을 보겠습니다. 초기 로딩 성능 개선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지쇼로 렌더링을 결정합니다.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 시 on request next 아이템으로 다음 청크의 렌더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on request next 아이템을 통해 순차적으로 청크를 렌더링합니다. 다음은 컴포넌트 추가, 수정, 삭제에 관한 성능 개선 코드를 보겠습니다. 청크 단위로 is intersection always show로 디스플레이를 변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논 상태가 되면 렌더 트리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리플로우, 리페인트가 개선됩니다. 오른쪽 코드는 HOC로 청크, 레이지, 오토 리플레이스가 적용된 코드입니다. 정적 청크, 레이지 청크가 도입되어 청크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적 청크를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할 때
모든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컴포넌트가 추가되면 청크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컴포넌트가 하나씩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컴포넌트의 렌더링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청크 크기를 동적으로 하자입니다. 청크의 크기를 하나의 값으로 일괄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범위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하나의 청크 크기를 5개로 하였다면 이제는 2개에서 7개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크 크기를 2개에서 7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크에 컴포넌트가 7개가 있고 컴포넌트 하나가 추가된 경우 청크의 크기가 7개를 초과하므로 다음 화면처럼 청크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기존의 청크 1에 2개의 컴포넌트가 있고 하나의 컴포넌트가 삭제된 경우 청크 1의 크기가 2 미만이므로 청크 1과 청크 2는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글 입력 시, 컴포넌트 추가 시 성능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쓰기 시 2000ms에서 600ms로, 컴포넌트 추가 시 3000ms에서 1500ms로 개선되었습니다. 리플로우 리페인트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기술은 액션입니다. 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복잡 중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마트 에디터를 보면 전체 18만 줄, 코드만 14만 줄, 함수 10,000개, 클래스 1200개, 파일 수 1300개 정도인 상당히 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물론 스마트 에디터도 복잡 중복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발생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에디터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카페는 블로그형, 카페는 인베드형, 블로그는 풀페이지형, 지식인은 모바일형 등 각각의 타입이 존재하고 이런 타입에 따라 동작 일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히스토리, 셀렉션, 로그 등 다양한 횡단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에디터에서 도메인 로직을 제외하고 코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의 입력이나 네트워크에 따라 동기적, 비동기적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비동기 처리 도중에 중단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글감 사이드를 열고 글감 데이터를 가져오는 도중에 사이드를 닫는 경우입니다. 셋째, 실패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업로드 중 오류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각각의 코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동기, 비동기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코드가 동기, 비동기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제의 경우 A1 코드가 동기, 비동기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개 콜백으로 처리합니다. A1이 동기인 경우 A1 실행 이후 바로 콜백을 호출하고 A1이 비동기인 경우 댄절 이후에 콜백을 호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으면 코드의 복잡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코드 실행을 중단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중단 코드를 구현하려면 전역 변수나 리턴 값의 중단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if문으로 분기 처리해야 합니다. 중단 처리하려면 많은 if문이 필요하게 되고 코드의 복잡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실패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try catch문을 통해 구현합니다. 그러나 try catch문이 중첩될 경우 코드의 복잡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코드에 3가지 이유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면 코드의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코드의 복잡, 중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수정 명령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자입니다. 참고로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블록 코딩이란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이 작은 코드 블록을 만들고 이를 조합하여 큰 코드 블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스크래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블록에 인풋, 아웃풋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블록이 있을 때 선행 블록의 아웃풋과 후행 블록의 인풋이 맞으면 코드는 문제없이 수행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블록 1의 아웃풋과 블록 2의 인풋이 세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도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코드는 문제없이 수행됩니다. 또한 변경될 블록의 인풋, 아웃풋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블록 2와 블록 2-의 인풋, 아웃풋이 동일하므로 블록 2를 블록 2-로 교체해도 코드는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블록의 인풋, 아웃풋이 동일하다면 해당 블록을 삭제해도 코드는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블록 2의 인풋, 아웃풋이 동일하므로 해당 블록을 삭제해도 코드는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저희는 명령 블록을 만들고 이를 액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액션은 중복 복잡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5가지 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액션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둘째, 액션의 실행 결과는 2가지 기본 상태, 2가지 특수 상태로 존재합니다. 셋째, 이전 상태가 실패라면 이후 액션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코드 예제를 보겠습니다. 해당 예제에서 코드의 간결함을 위해 중단 코드는 생략하였습니다. 심볼로 2개의 기본 상태, 성공 실패, 2개의 특수 상태, 중단 넥스트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더는 상태값과 결과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toAction은 일반 함수를 액션으로 변경하는 헬프 함수입니다. toResult는 동기, 비동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를 반환하면 동기, promise 이더를 반환하면 비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액션은 함수로서 값을 받고 이더 또는 promise 이더를 반환합니다.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1 액션을 실행하면 promise either, success 1을 반환합니다. 두 번째, A2 액션을 실행하면 promise either, fail, fail을 반환합니다. 넷째, 모든 액션은 실행 도중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액션 2 실행 중 중단을 요청하면 액션 3부터 액션 n까지 실행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다섯째, 액션 실행 후 next 상태를 반환하면 기존 액션을 실행을 중단하고 다른 액션을 실행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액션 2를 실행 후 next 상태를 반환하면 액션 3부터 액션 n까지 실행하지 않고 액션 1-부터 액션 n-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액션 헬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기 블록이라는 이더 액션, 합성 블록이라는 매크로 액션, 장식 블록이라는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액션은 이전의 결과에 따라 성공 시 첫 번째 액션, 실패 시 두 번째 액션을 실행합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액션 2의 결과가 실패라면 액션 3-를 실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액션 1의 결과가 실패라면 액션 2를 실행하지 않고 이더 액션 3-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로직은 promise then 메소드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이더 액션은 2개의 액션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액션은 n개의 단일 액션, 이더 액션, 매크로 액션을 하나의 액션으로 결합합니다. 화면을 보면 액션 2, 액션 3를 매크로 액션으로 만들어 액션 1, 매크로 액션, 액션 4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액션 구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컴바인 함수는 선행 액션과 후행 액션을 하나의 액션으로 만듭니다. run 함수는 선행 액션 성공 시 후행 액션의 success 액션, 실패 시 후행 액션의 fail 액션을 실행합니다. 매크로 액션은 여러 액션을 하나의 액션으로 만듭니다. 코드를 보면 컴바인 함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하나의 액션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코레이터는 특정 액션 앞 또는 뒤에 다른 액션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관심사 분리가 가능합니다. 데코레이터는 3개의 액션을 받고 하나의 액션을 반환합니다. 코드를 보면 기본 액션 앞, 뒤에 비포 액션, 애프터 액션을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액션이 적용 전 후 코드를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A1, A4는 비동기고 A2, A3는 동기, D1은 데코레이터입니다. 왼쪽 코드는 액션이 적용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코레이터, 중단, 오르 처리로 코드가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액션이 적용된 코드입니다. 복잡한 코드가 간단한 코드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로직은 글 서식을 토글하는 로직입니다. 설명하자면 글에 볼드를 적용하고 만약 볼드가 적용되어 있다면 볼드를 제거하는 로직입니다. 이 코드를 보면 데코레이터를 통해 클리어 버퍼, 클로즈 업스트림, 히스토리, 셀렉션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액션으로 적용된 액션을 보면 첫 번째 액션은 서식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액션은 데이터를 통해 스타일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동작이 가시적이며 선언적입니다. 액션이 어떻게 중복 복잡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코드 중복 문제 중에서 특정 타입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 타입에 대한 액션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횡단 관심은 데코레이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드 복잡 문제 중에서 동기, 비동기를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액션의 첫 번째 규칙은 액션은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단, 실패는 각각의 중단, 넥스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팀 이진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에디터에서 UI 개발을 맡고 있는 이진입니다. 스마트에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성우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처럼 에디터는 1세대부터 현재 3세대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만큼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1세대는 단일 디자인으로 제공되었고 2세대는 정적인 스타일로 커스텀이 가능하도록 가이드가 제공되었습니다. 현재 3세대에서는 동적인 커스텀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어 각 세대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에 이어 2세대 에디터는 전체적인 UI가 변경되었고 기존 CSS에서 SAS를 도입하면서 전체적인 스타일 구조 개선 또한 이뤄졌습니다. 2세대부터 블로그, 지식인, 카페, 쇼핑과 같은 많은 서비스에 에디터를 적용하면서 다양한 디자인 커스텀 요구사항들을 받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커스텀을 하려고 한다면 CSS 오버라이딩을 생각하실 텐데요. 에디터는 도구막대 버튼 19개, 컴포넌트 UI는 26개, 팝업 레이어 등 그 외에 숨겨진 에디팅 요소까지 정말 많은 UI가 존재하고 이것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간단한 수정 예시로 너비 수정을 하려고 하면 영향받는 선택자만 11개입니다. 이를 하나하나 가이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리소스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동화하기 위해 사스 템플릿 플러그인을 만들게 됩니다. 플러그인을 통하면 서비스에서 알아야 하는 설정 값은 단 2개면 가능합니다. 사스 템플릿 플러그인을 통해서 컴포넌트 이동 시 노출되는 가이드 높이 및 활성화 스타일, 컴포넌트 사이 간격, 문서 너비까지 설정 값을 통해 자동으로 CSS가 빌드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고 서비스 일정에 맞춰서 빠르게 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에디터에서 신규 기능이 추가가 되면 그 신규 기능 추가에 따른 플러그인 수정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점점 많은 리소스 투입으로 전체적으로 업무 가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디터가 3세대로 변화되면서 UI 개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IE를 스펙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UI 개발자 분들이 계시다면 IE를 스펙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중 저희가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동적으로 커스텀이 가능한 CSS 변수 기능이었습니다. 이 스펙은 IE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그동안 사용하기 어려운 스펙이었는데 커스텀을 위한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스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노드 사스에서 다트 사스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조합으로 3세대 에디터 UI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전 설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파일을 먼저 보시면 다양한 속성의 값이 한 파일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믹스인과 펑션도 마찬가지로 한 파일에서 모두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한 파일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변수는 약 140개, 믹스인 50개, 펑션은 약 20여 개로 점점 더 늘어나면서 네이밍은 길어지고 잘못된 참조와 중복된 선언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 방향성을 잡아보았습니다. 우선 이전 설계 구조의 한계점으로 중복 선언의 위험성, 길어지는 네이밍, 관리 효율성 부족이라 판단되었고, 개선 방향으로는 네이밍을 간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명확한 참조 관계 표현이 되며 재사용성을 높여 관리 효율성 증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트사스의 모듈화입니다. 이전에도 모듈화의 필요성은 느꼈었지만 이전 사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으로 이번 다트사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듈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제일 먼저 진행한 것은 관심사 분리 작업입니다. 관심사 분리 작업의 한 예로 컬러 모듈화 작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 파일에서 관리되고 있던 이전 설계 구조에서 컬러에 관련된 변수, 믹스인, 펑션을 가지고 와 컬러라는 모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하나의 폴더가 하나의 모듈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관심사 분리를 통해 파일을 분류하여 컬러 계열 변수 값을 컬러 폴더를 만들어 사스 파일에 넣어줍니다. 컬러 관련 속성들만 한 파일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변수명을 짧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폰트 계열 변수 값을 폰트 폴더를 만들어 사스 파일에 넣어줍니다. 이제 컬러와 폰트는 모듈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성된 모듈을 이용해서 헤더 모듈에서는 어떤 식으로 참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use를 이용해 컬러와 폰트 모듈을 불러오고 컬러 속성값 위치에 컬러.primary 변수명을 선언하여 컬러 모듈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서체도 폰트.primary라고 선언해 주어 폰트 모듈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같은 프라이머리 변수를 사용하지만 참조되는 모듈이 다르기 때문에 각 요소가 어느 값을 표현하는지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헤더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의 경우 변수 앞에 하이픈을 이용하여 정의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참조되는 값이 아니라 헤더라는 모듈에서만 사용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다른 모듈에서 참조되는 값과 헤더의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믹스인도 동일한데요. 오즈링크 컴포넌트 모듈에서 사용되는 예시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즈를 통해 사용하려는 컴포넌트 제너레이터 모듈을 불러오고 길어진 모듈명을 as를 통해 제너레이터로 네이밍해줘서 좀 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간결해진 제너레이터 네이밍을 이용해서 사용하려는 믹스인을 불러와 줍니다. 또한 변수처럼 내부 모듈에서만 사용되는 믹스인이 있는 경우 믹스인 네이밍 앞에 하이픈을 붙여주어 내부 모듈에서만 사용하는 믹스인이라고 명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화를 통해 네이밍을 간소화할 수 있고 명확한 참조 관계 표현이 되면서 재사용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CSS 변수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스 템플릿 플러그인 커스텀 방식의 문제점으로 코드가 이원화되고 관리 효율성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 코드를 단일화하고 좀 더 쉬운 적용 방법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렌더링 시 동적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CSS 변수입니다. 사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 중 하이픈으로 시작하는 CSS 변수의 이름을 정의해주고 원하는 CSS 속성값을 선언해줍니다. 유효한 속성값이라면 어떤 값이든 선언이 가능합니다.
정의된 CSS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바함수를 이용해 일반적인 값의 자리에 CSS 변수의 이름을 선언해 줍니다.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정의한 CSS 변수 오버라이딩 방식으로 커스텀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 CSS 스펙이기 때문에 페이지 상단에 인라인 스타일로 넣어주거나 CSS 파일에 추가해주는 것만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커스텀 변수와 스마트 에디터에서 사용하는 CSS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 폴백 방식으로 작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분하기 위해 스마트 에디터 변수 프리픽스로 SE 디폴트를 정의해놓고 사용하다 보니 네이밍이 길어지는 이슈와 서비스에서 커스텀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CSS 변수를 항상 선언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폴백 방식이 아닌 단일 CSS 변수를 사용하게 하고 구분하기 위해 길어졌던 네이밍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속성 값들을 컬러 모듈에 담아 관리하고 컬러 관련 스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컬러 모듈에서 참조되는 값을 이용하도록 개선하여 중복으로 사용되는 컬러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컬러 모듈을 통해서 컬러들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다크모드에 대한 대응을 기존 스타일 시트에서 하는 것이 아닌 컬러 모듈에서 다크모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CSS 변수를 이용해서 폰트 서체 스타일, 컴포넌트 간격, 에디터의 문서 너비, 다양한 테마 디자인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 스마트 에디터 UI 개발 파트에서는 변화되는 에디터에 맞춰서 많은 커스텀 요구사항들을 받아왔고 이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이전 사스 템플릿 플러그인을 통해서 커스텀을 지원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비용까지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다면 이제는 서비스에서 개발자 도구를 통해 커스텀 요소를 쉽게 확인하여 바로 서비스에서 커스텀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단순화된 프로세스로 많은 리소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모듈화를 통해 아키텍처를 한눈에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명확한 참조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업무적으로 효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는 끊임없이 도전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SE2.0, SE3.0, SE1, SE1 버전 2로 진행하면서 문제 발생과 해결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 에디터는 더욱더 성장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스마트 에디터의 시도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스마트 에디터의 미래입니다. 저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 편집의 요키, AI의 하이퍼 클러버입니다. 동시 편집의 요키 프로젝트는 동시 편집 플랫폼입니다. 구글의 경우 무료는 100명까지 동시 편집이 가능하지만 요키 프로젝트는 CRDT를 이용한 방식으로 300명 이상 동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